사실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 시기에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다 모자랐거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빴고 마음은 10번, 100번 찢어지는 날들이었어요.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딸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며 사라지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병원과 회사, 학교 집을 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던 시기였습니다. 여보, 오늘 민석이랑 같이 있을 거야? 오늘은 내가 가는 날이잖아. 당신은 집에서 좀 쉬어. 당신도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알아? 나 괜찮으니까 오늘은 내가 갈게. 안 돼. 당신 어제 하루 종일 애랑 있었잖아.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서로 조금이라도 상대를 더 쉬게 해주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늘 둘 중 하나는 병원에, 하나는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6살 아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은 뒤 입원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아들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작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아빠가 오늘은 너랑 같이 잘 거야. 아들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런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한다는 건 매번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개인 사정까지 이해해 줄 여유도 이유도 없었죠. 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회의 중 졸거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팀장이 책상을 툭툭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요즘 왜 그래요? 회의 중 멍 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중 좀 하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에도 병원에서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부장과 함께 저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도 어렵고 프로젝트 팀도 재편 중이니 양해 부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결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귀에선 부장의 말이 웅웅 울렸고 눈앞은 점점 뿌얘졌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서랍 안엔 볼펜 몇 자루, 회사에서 받은 다이어리, 그리고 아내가 전에 싸준 간식 봉투가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그걸 들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정문 앞에서 그냥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은 갈 곳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맸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오늘도 고생했다며 반겨줄 텐데 거기다 대고 나 해고당했어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평소 퇴근하던 시간까지 근처 공원을 돌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다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도 많고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일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타이밍에 말해버리면 아내도 무너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출근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김없이 일찍 일어났고 아침밥을 먹으며 신문을 넘겼고 출근길엔 회사 가는 방향의 지하철을 탔어요. 그날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카페가 제 사무실이 되었고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보내도 연락 오는 곳은 많지 않았고 간혹 서류에 합격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엄청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면접장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손바닥에 땀이 차고 양복은 괜히 더 끼는 것 같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질문 하나에도 머릿속이 하얘졌고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저희 회사를 선택하셨죠?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성실함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너무 감성적인 대답이었나 싶어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살아야 하니까요. 아들 치료비도 딸 학원비도 전기세와 카드값도 쌓여만 갔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때? 회사에서 별일 없어? 뭐 똑같지. 프로젝트 새로 들어가서 바쁘기는 한데 열심히 해야지. 한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 퇴근 시간 즈음에 집에 들어오고 낮에는 일자리 찾으며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돌아보니 너무 자만했던 것 같네요. 금방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2달이 넘어버리니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월급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마치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날짜를 맞춰 조금씩 출금해서 통장에 옮겨놓고는 아내에게 이번 달도 월급 들어왔어 라고 말했죠. 퇴직금 금액은 줄고 있었지만 당장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월급이 좀 늦게 들어온 것 같네? 회계 쪽에서 실수가 있었대. 다음 달부턴 제대로 들어올 거야. 당신 괜찮은 거지? 걱정 마. 나 잘 버티고 있어. 그렇게 매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죄책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는 건 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아들 간호에 딸을 돌보느라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게도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는데 지원했던 회사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죠. 제목을 보고도 한참 동안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열어본 메일에는 면접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됐다.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니.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몇 번 입었던 정장이었지만 유난히 주름이 거슬려서 다리미질에 정성을 더했어요.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집을 나설 계획이었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 아내는 딸의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준비 좀 하려고. 점심은 먹을 수 있지? 걱정 마. 지하철을 타고 면접 장소로 향하는 길. 전날 외운 자기소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실함, 책임감,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같은 말들을 조합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불안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긴장해 있었던 탓인지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고요.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외관, 깔끔한 로비, 정돈된 안내 데스크.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이려 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했을 때 안내 직원이 다가와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자분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지만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른 뒤 면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 번호 15번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3명의 면접관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중 단 한 명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가장 안쪽에 앉아있는 남자. 어쩐지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그 면접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날카로운 눈매, 입꼬리, 웃을 때 보이는 특유의 표정. 모두 너무 똑같았어요. 심지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도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친절한 듯하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 낮고 약간 비음이 섞인 익숙한 억양.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주 앉아 면접관과 눈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멍해졌어요. 그 동창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까지 전율이 흘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중학교 동창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얼굴은 제 중학교 시절을 얼룩지게 한 사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럴 리 없어.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 눈빛과 팔짱을 낀 채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운 자세까지. 그놈은 변한 게 거의 없었어요. 단지 교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을 뿐 저를 바라보는 그 태도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원자 최영석 씨. 반갑습니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잘 봤어요. 그 말투도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들이 인사하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놈에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면접 번호 15번 최영석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마마업계에서 일해왔고 기획 및 실행, 조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말끝마다 자주 멈칫거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지만 그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니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동창인 면접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 회사는 계약 만료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업무 종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창 면접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입가에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은요? 결혼하셨죠? 네, 아내와 아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생이고 작은아이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답변이 끝나자마자 그놈이 작은 소리로 피식 웃더니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 나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다뇨.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조심스럽게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와, 모르는 척하네. 기억나게 도와줄까요? 최영석 씨?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그게 여기서 왜... 그때 네 별명이 뭐였더라? 아, 맞다. 찐따였지.
교실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웃겨 죽겠어. 다른 면접관들이 당황해서 그놈을 바라봤지만 동창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면접 보시는 분이 좀 놀라셨네. 김 과장님, 이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요. 근데 제가 워낙 그 거짓말하는 거랑 기만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특히 여기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부분 보세요.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가짜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중학교를 같이 다녀서 아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완전 자소서가 아니고 자소설이네. 면접이 장난인가? 어휴, 리더십의 리자도 모르면서. 어릴 때나 지금이나 참 찐따 인생이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사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름 보자마자 그 찐따 자식인가 싶더라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눈앞이 아찔했고 손은 책상 아래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면접장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아내가,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아들이, 책상 앞에서 숙제하는 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참아야 해. 이제 어디라도 붙어야 하잖아. 아들 치료비랑 생활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의자에 깊게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놈이 비웃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어난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뭐 옛날 일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반갑다 이 말이지. 동창이라는 놈은 친근한 너스레를 떨었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조롱이었어요. 어차피 이 면접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런 수모는 없었거든요.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던 그 동창, 그리고 지금은 저를 채용할 권한을 가진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녀석. 그놈은 저를 면접자가 아니라 자신의 먹잇감, 장난감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고 싶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 이딴 모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여기 앉아있어야 하나. 정말 그놈의 멱살을 잡고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말아라. 질러버린 뒤 면접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상상을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거기에 다다랐고 결국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치스럽지만 이번만은 눈 감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게 용기를 내어 말을 했고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그 동창놈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얼굴. 아니, 어떻게 아내가 이곳에? 그런데 놀란 것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면접실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여보. 말 한마디 두마디로는 설명되지 않을 감정들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무언가를 애써 감춘 듯한 표정.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응?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아내의 등장과 함께 면접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창이던 면접관은 물론이고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눈을 크게 뜨고 헛기침을 하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지금 이게 무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내를 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면접 중에 외부인이 등장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왜 저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당신, 내가 면접 보는 걸 어떻게 알고? 그냥 보고 싶었어. 미안해, 말 안 하고 와서. 아내는 제 손을 슬며시 쓰다듬은 뒤 함께 들어온 노년의 남성 곁에 섰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와 함께 들어온 그 남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노인은 한눈에 봐도 위험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노인은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걸까요? 회의실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놈이 제일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놈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몇 번이나 다물었다 열었다 했고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던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랑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아내가 서 있다는 것도요. 아내는 제 곁에 서 있었는데 감히 말을 건넬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련과 고통, 모든 시작은 작년 겨울이었어요. 밤부터 아들이 열에 시달렸거든요. 해열제를 먹이고 몸에 열을 식혀주고 물을 먹였지만 아들의 몸에 열은 좀처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아들이 안정을 찾는 것 같았고 잠에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침이 되었고 아내는 딸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말고 아내의 전화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보, 얘가 요즘 계속 열 나는 거 알지? 어제도 열이 39도까지 올랐었잖아. 여기 소아과 왔는데 그냥 몸살 감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질 않네. 그러면 큰 병원에 가자. 소아과 말고 대학병원으로 예약해. 얼마 후 우리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아들은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겁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뒤 아내와 저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와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또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지만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뇌를 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혈병이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의 곁을 지켰고 아내는 급히 집으로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쳐서 잠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원복도 한켠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나 어떡해.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아내는 그때서야 제 품 안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병실에 있는 아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온몸이 떨렸고 어깨는 눈물로 젖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껴안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아들의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와서 아들을 간호했고 퇴근 후 제가 교대하러 오면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자주 토를 했으며 통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회사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인사팀에서 부른다는 말에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고 결국 회의실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통보를 받았던 거죠. 해고 통지를 받은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갑자기 잘리다니. 그 다음은 저는 매일 아내와 제 자신을 속였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로부터의 연락, 한 줄기 빛과 같던 면접 통보. 그런데 거기에서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던 동창을 만난 거였죠. 힘들었던 시간을 되뇌며 상념에 젖어있던 저를 깨운 것은 아내와 함께 면접실의 모습을 드러낸 노인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침착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면접실 안에 있는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그때 매서운 눈빛으로 면접실을 그리고 면접관 한 명 한 명을 노려보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누가 말 좀 해보세요. 면접이 장난입니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실에 들어와서 면접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 말도 안 되는 그 면접을 내가 다 지켜봤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면접관인 동창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팀장,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면접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그 자리에 누굴 조롱하라고 앉혀놓은 줄 알아? 제정신이야?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 면접자가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옛날 친구다 보니까 잠깐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친구? 자네는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 친구고 뭐고 다 떠나서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지원자 앞에서 농담을 하고 조롱을 해? 이 회사가 자네 놀이터인가?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회장이라는 분의 말투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퍼뜩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분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그런데 왜 아내와 함께? 그 순간 회장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너무도 단단했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걱정, 분노, 안도감, 그리고 위로. 저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아내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길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뭔지 모를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거든요. 이 면접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해당 지원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겁니다. 다들 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면접장 안은 허둥지둥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창은 입을 꾹 다문 채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네. 자네가 한 행동 그대로 평가받게 될 거야. 그 말에 동창은 얼굴을 잔뜩 굳힌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회장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요.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오자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없이 근처 조용한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카페 구석자리로 향하며 저에게 앉으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그제야 서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진짜 회장님이야?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옆에... 맞아, 그분. 이 회사 회장님 맞아. 여보, 이제 내가 다 설명할게. 아내는 서글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침을 꿀꺽 삼킨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때가 되었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일찍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다 사정이 있었어. 미안하긴. 뭐 그래, 누구나 사정이 있지.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을 바로 안 한 거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당신이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아내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말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어. 아버지라고? 당신한텐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여보, 오늘 평생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만났어. 내 친아빠. 내가 어릴 때 나랑 엄마 곁을 떠났던 사람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아내가 평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렇다면 설마 그 사람이... 여보, 그 아버지라는 분이 오늘 당신이랑 같이 들어온 그 회장님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나온 숨이 가늘게 떨렸고 커피잔을 쥔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 한 달 전쯤이었어. 우연히 엄마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찾았는데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거기서 아빠의 사진을 발견했어. 물론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지. 나 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야. 엄마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아버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 근데 뭔가 어딘가 익숙한 거야. 괜히 마음이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거든. 근데 맞았어. 나이가 들었지만 사진 속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지. 당신이 지원한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 회장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직접 연락한 거야? 아니, 못했어. 두려웠어.
엄마랑 나를 두고 떠난 사람이잖아. 나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상처로 남아 있었으니까.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연이 이어지려면 그렇게 되는 건가 봐. 알고 보니 아버지도 날 찾고 있었어. 비서라는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었고 아버지가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때 당신은 아버지를 만난 거야? 처음으로? 내가 아기 때 아버지는 나를 봤겠지만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처음 본 거지. 그 사람 아버지 말이야. 나를 보자마자 울더라. 내가 모른 척하면 어떡하나, 아예 안 본다고 하면 어떡하나 마음 졸였대.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날 찾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지만 아내가 왜 그걸 제게 바로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조심스러웠어, 여보. 우리 요즘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아들 아픈 거, 당신 일자리 문제. 그런 와중에 내가 친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당신한테 더 부담이 될까 봐.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하지만 막상 본인은 아픈 티도 못 내는 사람. 자기 고통은 뒤로 하고 가족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어. 워낙 안 보고 산 시간이 기니까 어렵게 날 찾았다고는 하지만 부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했고 결과가 나오면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다 미안하네. 아내는 제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오늘 면접장에 간 것도 사실 당신 위로해주려고 회사 앞에 갔다가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 왜 회사에 찾아왔냐고 묻더라고. 그때 얘기했어. 우리 남편이 면접을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이끌고 회장실로 가더라. 카메라 모니터로 면접실을 볼 수 있었거든. 당신이 모욕당하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거였구나. 참, 영화 같네. 당신이 회장님의 딸이라니. 그것도 내가 면접 보러 간 회사의 회장. 나도 아직 실감 안 나. 근데 여보,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그 사람 딸이라는 건 나중 문제야. 오늘 내가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간 건 당신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였어. 알아. 당신 마음 알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모든 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한 조각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내가 제 해고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너 해고당한 거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당신이 뭐든 말해주겠지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더라고. 뭐가? 퇴근하는 시간이 애매해지고 눈빛이 자꾸 흔들리더라고.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난 당신 믿으니까 나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당신이 도서관 앞에서 서 있는 걸 봤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이상한 거야.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모르는 척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들켰다는 창피함보다
그런 저를 애써 모른 척했던 아내의 마음이 더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나중에 통장 확인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월급이 늦은 적이 없는데 설마 월급이라고 했던 돈이 퇴직금이라는 걸 그때야 눈치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알아. 그래서 나도 그냥 기다렸어. 당신이 말해줄 때까지. 그런데 오늘 당신이 면접 보러 간다는 회사를 알게 됐거든? 어떻게? 컴퓨터에 이메일이 그대로 열려있던데 면접 통보 메일 말이야. 아, 내가 그걸 깜빡하고. 근데 가슴이 철렁한 거야. 왜? 바로 그 회사가 내 아버지라는 사람의 회사였으니까. 그렇구나.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엔 진짜 고민했어.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당신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할까.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혹시나 맞다고 해도 가족이란 이유로 부탁하면 당신 자존심도 다칠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심했어. 그냥 아무 말 없이 면접 끝날 즈음 회사 앞에 가보자. 아내의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까요? 그저 저를 위로해 주려고 마음 졸이며 하루를 보냈을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 로비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마주쳤어. 그럼 그때부터 상황이... 거기서부터 전부 꼬이기 시작했지. 아내는 회장인 아버지를 마주친 상황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은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 회사에 무슨 일로? 나를 만나러 온 거냐? 사실은 오늘 남편이 여기 면접 보러 왔어요. 그냥 말없이 다녀가려고 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네 남편이 누구인데? 아마 지금 면접 대기 중일 거예요. 회장은 말도 없이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고 해요.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모든 일이 정말 영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실의 모니터 화면 속에서 동창에게 모욕을 당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를 상상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 사람이에요.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면접관이라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당장 가봐야겠다.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아내와 함께 곧바로 면접실로 향한 거라고요. 그 이후는 제가 느낀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급변했고 동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동창 녀석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성 문제와 면접 절차 위반이 이유였다고 해요. 인과응보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 후 그 동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날의 모욕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창 녀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뭐가? 전부 다. 학교 다닐 때도 이번 면접 때도 내가 너무 못됐었다. 그냥 너한테 열등감이 있었나 봐. 넌 착하고 바른 애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괜히 밉고 질투가 났던 거야.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알아.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라지긴 싫었어. 너한테 사과라도 하고 싶었어. 들어줘서 고맙다. 그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진심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잠시 동창 녀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생각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참지 못했을 거야. 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라면, 사죄하는 거라면 나도 너 용서할게. 그는 끝내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은 거친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아내는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간 보여준 회장의 행동에서 진심을 느낀 끝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인 회장님은 아내에게 회사 고위직 이사직을 제안했고 아내는 수없이 고민을 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능력과 책임에 따르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육아와 함께 경력이 단절되었었거든요. 정말 거의 10년 만에 사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회장의 추천으로 계열사 중 하나에서 경력직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정식으로 출근길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거실의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저와 아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서로를 너무 속였었지. 맞아. 난 아직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해고당했다는 말이 너무 부끄러웠거든. 아내는 조용히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보다 그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도 미안해.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도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내 문제로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말을 안 한 건데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참 서로를 생각하느라. 맞아. 근데 이제는 숨기지 말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함께 나누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전부 말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자. 약속해. 그리고 나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해고당하고도 가족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틴 거 말이야. 난 당신처럼 못했을 거야. 당신도 그래. 혼자 그 많은 걸 안고 있으면서도 날 먼저 위로하려 했잖아. 그런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우리 아들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겨우 6살이었는데 10살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버텼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틴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해내니 나름대로 신뢰도 쌓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먼저 출근할게. 알겠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 했지? 너무 긴장 말고 평소처럼만 해. 서로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아내는 다시 서류에 집중합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며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담도 컸겠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가장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동생을 챙기며 어느새 의젓한 누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좋아요. 재발 징후는 없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우리는 병원 복도를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여보. 다행이야. 앞으로도 건강해야지. 우리 더 노력하자, 여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우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케이크를 준비하고 소파에 앉아 다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소소함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다 나은 거 맞지? 꾸준히 앞으로 확인은 해야 하지만 건강해졌대. 다 나았대.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그럼 너 이제 학교 체육대회도 나갈 수 있겠다. 나 축구도 연습할 거야. 아이들의 대화에 웃음이 터졌고 아내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 다 잘 됐잖아. 너무 좋아서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한때는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그 증거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